안녕하십니까? 하하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여는 에너지에 관한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독후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안젤라 로이스턴이라는 에든버러 대학교를 졸업한 작가가 썼고, 과학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청소년에게 과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여는 에너지 외에도 추후에 제가 독후감을 남길 미래를 여는 소비, 그리고 미래를 여는 건축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미래를 여는 건축, 미래를 여는 소비는 환경부가 선정한 우수 환경 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안젤라 로이스턴이라는 사람이 환경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러한 우수 환경 도서를 두 권이나 쓴 저자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인상적인 인용구를 따왔는데, 인상적인 페이지를 남겼는데요. 제가 인상적인 게 45페이지, 그리고 112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만을 뽑았는데요. 살펴보자면, 이 화석연료를 태우면 수십억 년 전에 있던 탄소를 꺼내지만 바이오 연료는 최근에 있던 탄소를 꺼낸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화석연료나 바이오 연료나 어쨌거나 태우거나 이용을 하면은 이산화탄소 같은 이 탄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화석연료는 중요합니다. 수십억 년 전에 있던 탄소까지 꺼냄으로써 지구온난화를 엄청나게 가속화시키지만, 이 바이오 연료는 최근에 있던 탄소만을 꺼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데는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112쪽의 인용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주변 툰드라 지역이 녹으면 이산화탄소보다 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메탄가스가 나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 북극해 말고도 여러 빙하들이 녹고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그 스위스나 이탈리아, 프랑스의 사이에 끼고 있는 알프스 산맥의 위에 있는 이 얼음들도 현재 지금 녹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 올해 5월인가 6월 달쯤에 그 알프스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래서 녹고 부서져가지고 몇 명의 등산객들이 죽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댓글에 제가 그 뉴스 링크 남겨 있겠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이 북극해 주변의 툰드라 지역에는 이산화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물도 있겠지만 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지만, 이 이산화탄소보다도 수십 배나 더 강력한 온실기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이 메탄가스는 주로 우리 인간들의 분뇨, 뭐 동물들의 분뇨, 아니면은 폐기물 같은 것들이 부패하면서 나는 가스가 그 메탄가스인데요.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나 더 강력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해로운데, 이 메탄가스가 이 북극해 주변의 툰드라 지역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녹음으로써 이 지구온난화,
또 나아가서 기후변화가 더욱더 좀 많이 심하게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데 이 책에서는 에너지, 즉 전기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누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안젤라 로이스턴이라는 사람은 과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을 쓰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말로 쉽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화력발전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기 써져 있다시피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다른 발전 방식들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표로 나타내 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석탄 그리고 석유 같은 화석연료들을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보일러처럼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연소라고 합니다. 이 연소를 시킴으로써 액체인 물이 기체인 상태인 수증기로 변하는데 이 수증기를 통해서 터빈을 돌립니다. 이 터빈을 돌림으로써 전기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이 전기가 생성이 되면은 그 생성된 전기를 가지고 우리 집까지 이렇게 뭐 배전선이라든지 뭐 송전선이라든지 뭐 그런 이 어찌저찌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집으로 딱 보내준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콘센트에다가 그 전자제품에 그 콘센트를 딱 끼워주면은 이렇게 전구 같은 전자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전체 가지고 있는 화석연료 에너지의 25%, 즉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분의 3은 어떻게 된 것이냐? 네, 다 날아갔습니다. 어디에서 날아갔는지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보일러는 주로 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욕할 때 그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이때 이 따뜻함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데 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그 보일러 주변도 그렇고 좀 약간 따끈따끈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따끈따끈한 이유가 바로 그 보일러 같은 곳에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전체 가지고 있는 화석연료 에너지의 60%, 즉 절반이 넘는 것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는 이 전기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된 전기 에너지인데 이 손실된 전기 에너지가 15%이고 어디서 손실되었느냐? 이 송전선, 배전선을 통해서 줄로 빠르게 나가는데 이 나가면 나갈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이 저항이 커진다는 소리는 그 에너지 손실이 커진다는 소리이고 이 손실된 에너지가 대략 15%라고는 하는데 보통 우리가 시중에 있는 교과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다 5%에서 10%라고 언급하는데 이 책에서는 15%라고 했으므로 저는 15%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너무 낮지만 이 친환경 기술이 들어간 친환경 기술 들어간 것도 아니죠. 그냥 애초에 발전 원리 자체가 친환경적인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무려 90%나 됩니다.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의 90%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단은 저수지에 물을 모아 놓습니다. 이 물을 모아 놓은 다음에 문을 열어요. 이 문. 이 앞에 있는 문을 활짝 열고 그러면은 물이 왔다 갔다 할 거, 이렇게 쑥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쑥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발전기인 터빈이 있습니다. 이 터빈을 탁 도는 거예요. 파란색이니까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탁 도는 거예요. 이 탁 돔으로써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환된 거 가지고 변압기를 통해서 변압기를 통해서 정말로 22,000V, 뭐 15만 6,000V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고압으로 승합해가지고 전력망을 통해서 우리 집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대략 90% 정도가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화력 발전도 그렇고 다 전력망을 통해서 나가는 거에서 저항이 발생하면서 15%의 손실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전체 4분의 3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75%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자동차의 디젤 기관도 그렇고 다 절반 이상을 넘는 그 효율을 가진 발전 기관은 진짜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력 발전이 되게 친환경적이고 정말로 지향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좀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단점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생태계 파괴시킨다는 단점을 보완하거나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 책의 장점은 매우 짧고 간결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가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된 소리라고요? 이게 무슨 된 게 아니에요. 130쪽 내외로 정말로 간결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함축적이에요. 그런데 함축적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그림을 통해서 과학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게 원자가띠인데 뭐 가전자띠도 맞긴 한데 요즘에는 보통 원자가띠라고 많이 합니다.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을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그림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참 좋고요. 그러면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답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에너지에 관련한 기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 기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읽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읽기에 좋고, 세 번째로 발전의 방식의 종류를 간략하게 알고 싶은 사람이 이 책을 읽기에 적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후감을 읽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에너지는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양입니다. 에너지를 사람들은 좋은 형태로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연료와 전기입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전달을 매개로 수소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전기는 송전망만 설치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멀리 전달되어 쓸 수 있어 우리가 많이 쓰는 에너지들 중 하나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물을 이용한 발전, 태양을 이용한 발전, 바람을 이용한 발전,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발전 등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서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배출만큼이나. 네, 제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정말 인상적인 표현은 앞에 물을 이용한 발전에 표지에 있던 이 말인데요. 수도꼭지에 물을 틀고 만지면 느껴지는데 이것이 물의 힘이라는 것이다. 이 힘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수력발전, 조력발전, 그리고 화력발전이다. 인데 정말 일상 속에서 있는 매체를 가지고 물의 힘을 느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정말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느낀 점을 설명해 주자면 수력 발전은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화력 발전과 비교를 하자면 수력은 70에서 80%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반면에 화력은 2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화력 발전은 지향해야 한다에 정말 동의하게 됩니다. 이 조력 발전이라든지 수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들어봤을 법한데 화력 발전은 되게 새로웠습니다. 근데 이 책이 또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게 좀 수소 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수소 발전에 대해서 썼긴 했는데 근데 그게 너무 간략해가지고 그래서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책을 더 읽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은 대략 2000년대에 만들어져가지고 1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에게는 환경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시간이 지나도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느낀 점이었습니다. 네, 정말로 이 긴 시간 동안 저의 독후감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